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2시가 넘어가는데요. 짤막짤막하게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준석에 대한 이 경찰의 수사 결과인데요.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CO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 그래서 성상납은 CO가 5년이고 알선수재는 CO가 7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포괄일죄 이 조항 적용도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성상납 2013년도 7월하고 8월 두 차례 있었는데요. 이게 5년이니까 18년도 끝났고, 그리고 2013년 14, 15 이때 이제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이때 이 포괄일죄를 적용하는 것은 성상납한 거하고요. 그리고 그런 접대하고 또 이 선물 준 거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준 목표하고 이런 것들이 일치가 안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이 포괄일죄 하나의 범죄로 해서 다스리기는 이미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도 없다. 이게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예요. 그래서 남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 죄송합니다. 이준석 측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죠.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고죄. 즉, 가로 세로 연구소에서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측에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 연구원하고 강시접 측에서는 이러니까 성상납을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느냐. 이게 이제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수사는 무고 혐의하고요. 그 다음에는 증거인멸죄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과 이제 이준석이가 말이죠. 조금 전에 심야에 입장을 내놨는데 그거 바로 뭐냐?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윤리의 징계를 계기로 해서 이 반란 형태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원 가입하기 좋은 뭐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이게 그동안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화요일 날 저녁 때 밤에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말이죠.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링크를 갖다가 올려놨어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원외 활동, 뭐 사실상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처분 신청도 지난번과 같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법률 투쟁에서 본인이 이겼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언제든지 이준석이는 당 윤리위 징계 조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당 대표의 출마할 의사를 접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요. 오늘 이제 경찰이 조사 결과를 두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핵관 측하고요. 그 다음에는 친윤 개 측에서의 이 반응이 정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요, 윤리의 중징계 결정이 지난 7월 8일 날 나왔는데, 이 중징계 결정, 그러지 않아도 이 비판하는 측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느냐, 근거가 뭐냐, 객관성이 있느냐, 이 합리성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중징계 결정을 비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경찰에 이러한 수사 결과를 두고서도 다시 이게 불이 붙을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그냥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다 라고만 지금 내고 있어요. 입장을. 그런데 이준석 측의 이회관들이 이제 대신해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러면서요. 7월의 윤리 결정은 이 결과에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오래전부터 이것은 나와 있던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이 친윤계 의원들은요. 왜냐하면 무고 혐의하고 증거인멸 혐의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추가 조사를 두고 봐야 한다.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으로 무고나 증거인멸 관련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또 이 친윤계 초선 의원들은요. 경찰이 아무 증거가 없으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만 했겠느냐. 증거는 있는데 시효가 지났다는 걸로 보인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어차피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추가 징계에서 결정될 것이 아니겠느냐. 경찰 조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입장이
친윤계들의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추가 징계의 핵심적 원인은요, 이 양도구역이라든가 신군부 개고기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윤리의 징계가 이 경찰의 수사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윤리의 징계 당 자체의 징계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요, 또 이 조혜진 의원의 경우에는요, 불송치 결정 자체가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이다. 아직 이준석 관련 의혹은 3분의 1만 밝혀진 거에 불과하다. 이런 신중론을 내놓고 지난 17일의 추가 징계는 이준석의 발언들이 해당 행위라는 이유 때문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 이준석 성상납 그 자체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벌.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성상납 의혹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야 시간에 이 진중권 이 교수하고요. 그 다음에 전효 의원하고 둘이 정면으로 붙었어요. 왜냐면은 진중권 이 교수가 바로 어제 뭐라고 올렸냐면요. 이렇게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입장을 결론 내린 걸 보고 여기가 북조선이냐 최고 존엄을 모독한 죄냐 이렇게 비판하니까 이 전효 의원은 바로 만일 북조선이면 이준석은 장성택 짝이 낫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오늘 또다시 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반박을 하고 나왔어요. 이미 장성택 짝이 낫다. 목숨만은 살려서 고맙다고 해야 하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요. 윤리위를 향해서는요. 북한의 정치보위부도 아니고 옛날 5공화국 때 국보위도 아니고 사실상 무슨 헌법기관처럼 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그 사람들 판단 근거가 상당히 자의적이다. 이 발언이 과연 해당 행위인지 아니면 당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건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특정하게 몰아가서 아주 극단적인 징계를 내려버리는데 그렇다면 이는 권력 수단의 도구화가 돼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보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이 진중권 교수는 본래부터 이준석이고 굉장히 가까워요. 자, 그래서 이 가깝다고 하는 친분관계 차원에서 이 공적인 큰 이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한계적 인식을 진중권 교수가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요. 평소 진중권 교수가 다른 거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논평을 하는 편이라고 보는데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자의적 지나치게 객관성을 잃은 진 교수의 평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요. 유상범 의원하고 정지석 지금 비대위원장 문자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또 진중권 교수가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이번 사태의 본질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 이미 세팅된 것이다. 그러면서요. 당원이 뽑은 대표를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이장희 위원장의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사한다면 권력의 도구로 악용될 소리가 너무나 크다.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장희 위원장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노노. 지금 윤리위원이요. 10명이 10명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윤리위원들이 그야말로 3시간, 4시간, 이번 결정도 3시간 동안 토론해서 나온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양희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진중권 교수의 이번 이런 반박 비판문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충남지사, 그 다음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전부 이런 폭력, 이런 걸로다가 직을 그만두고 불행한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말이죠. 지금 오늘 TV조선의 보도를 보면요. 최근 민주당에서 의원실 보좌진들에 의한 성추행, 성비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는 송옥주 의원실의 보좌진 한 사람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요. 지난 7월 달에는 유기용 의원실 보좌진이 또 불법 동영상 촬영 문제로 면직이 됐고 이번에는 말이죠. 김민철 의원실의 이 보좌진 한 명이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야, 이거 왜 민주당에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짐작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당역 이번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시의원 이상훈 의원이 막말을 했어요. 뭐라고 막말했느냐? 잘 아시다시피 좋아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런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감싸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해자는 서울시민이고 전주환이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시험 준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라면서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발언과 관련해서 결국은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일 날 윤리위원회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은요, 이재명 대표가 바로 하루 전날 엄중문책을 지시했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윤리 심판원을 통한 징계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종부 질문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국가기밀 누설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누구냐?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의 전용 병원, 그리고 대통령 전용 헬기의 사고 내용, 이걸 갖다가 밝혔어요. 자, 그럼 김병주 의원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연합사 부사령관의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병원, 전용 병원이라든가 이런 기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정쟁 이야기 이 차원에서 일부러 대통령 병원, 전용 병원,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옮긴 것이 잘못됐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 병원 문제를 꺼내들고 병원 이름까지 노출했어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국가 기밀누설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 비판 압박 여론이 조성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도요. 자, 이거 뭐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대통령 전용 비밀 이름까지 공개하는 거,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날 어제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 고성이 오가고 야유가 오가는 굉장히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말이죠. 이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대통령 전용 병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걸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는 밝히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말이죠. 이 김병주 의원이 바로 이름을 밝힙니다. 서울지구병원이 전용병원인데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그러면서 병원명을 공개하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비밀 의문을 알 만한 사람이 그러느냐. 그러면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주 의원은요, 대통령 전용 헬기 사고 내용도 밝혔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대통령 전용 사기 헬기는 이 대통령실 청사에 내리려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 날개가 손상이 된 걸 아느냐. 그리고 이 헬기 이륙장은 크기가 최소한도 80×80m는 돼야 하는데 한남동 공간에 이런 지역이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청사에 내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 날개가 손상이 된 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닦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총리는 신문에서 봤다라고 밝혔는데 실제적으로는 신문에 이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청와대를 우리 국민의 품에 돌려줬다.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한 거에 대한 이전이 잘못됐다. 이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헬기 사고도 공개해버리고요. 그리고 대통령 전용 병원도 공개해버리는 그야말로 정쟁적 입장에서만 사안을 보는 이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김병주 의원,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간략한 뉴스 몇 가지만 더 전해드리겠는데요.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자, 이상직,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였는데요. 전직 총리라든가, 그러니까 현 야권 정부 있을 때의 총재입니다. 그 다음에 현 야권이 지금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 이런 분들, 또 우리 여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는 분들 이름이 부기장 채용하는 과정에서 추천인의 이름으로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서류 전형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까지 이어져서 대부분이 채용이 됐다. 그리고 전직 총리가 추천한 사람의 경우에는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3년이 지나서 결국은 채용하더라. 이러한 이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을 TV조선에서 어제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또 이어서 후속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2016년도 초에 이스타항공 조사 채용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언제냐? 바로 20대 총선이 있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종사를 뽑았고, 그리고 추천인으로는 이상직 전 의원의 보좌관, 현 이스타항공 대표 이름인 김유상, 이 사람 이름이 유난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1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조종사 채용 내부 문건인데요. 서류 합격자가 201명이 뽑혔는데 2013년도에는 90명, 2014년도에는 10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도 16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 채용 인원 말이죠. 16명이나 돼요. 그래서 절반 이상을 2014년도 10명에 비해서 절반 이상을 2016년에는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추천자 이름에 유난히 김유상 보좌관 이름이 대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김유상 보좌관은요, 이상직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이스타 전무가 되고 부사장을 거쳐서 2018년도부터 대표, 즉 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2020년, 16년, 이때는요, 2016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때는 결국은 뭐냐? 20대 총선 비리당 공천을 신청한 시기하고 맞물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총선 공천을 받으려고 이렇게 특혜 채용을 많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당내 경선에서 졌어요. 졌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쳐서 결국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전주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재수사에 나섰고요. 결국은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김유상 보좌관을 통해서 정치권에 청탁을 하려고 이렇게 특혜 채용을 많이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 수 있는 대목이고요. 검찰이 이달 초에, 9월 초에 이스타항공 인사팀 담당자들을 줄 소환했는데 그때 검찰이요, 이달 초 당시 인사팀장과 인사팀 직원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했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상직 전 의원하고 김유상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이 해킹 공격을 받아봤고요. 일주일간 마비된 서버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날 공격을 받았는데요. 일주일간 마비되고 일부 자료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거 뭐 서버 공격, 누가 사이버 공격했겠어요? 당연히 북한이 나왔었겠죠. 자, 그래서 군 관계자는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쟁기중 전산망이 지난 7일 정체불명 세력의 사이버 공격으로 목동이 됐다라고 밝히고, 사이버 사령부가 직접 대응에 나섰지만 서버 피해가 커서 사건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6.25 전쟁 사료하고요, 이상철 전쟁기념관 관련 자료, 그리고 방문객 명단, 이런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관장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NSC 이 1차장을 지낸 분이고, 이번 공격은 중국 인터넷망을 경유한 북한 해커들 소행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서 구체적으로 이 관련 내용을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이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건수를 보면요, 2028년도에는 5,444건에서 2019년도는 9,121건, 2020년도에는 12,696건으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이런 일이 전부 다 탐지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1,600건인데 올해는 7월까지만도 5,724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라임 김봉현 씨,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 거예요. 라임 사건 1조 6천억째 사상 최대의
이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라임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에요. 근데 김봉현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국 기각됐습니다. 왜 기각됐느냐? 영담 점장 판사가 남부지법의 홍준표 부장판사인데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은 됐지만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에서 보석왕사 결정이 났는데 1년이 넘게 넘는 기간 동안에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이 점이 없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봉현 이 회장은요, 2017년도 2018년까지 광주 등에서 피해자 350여 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라면서 90여 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라임 사건, 이제 남부지방법원에요. 이 여의도 조성사자라고 하잖아요. 흔히 이 증권법제 합동수사단이 한동훈 장관이 그야말로 1호로 다시 이 복원시킨 수사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체에서 말이죠. 결국은 이번 이 라임 사건의 실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수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야말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말이죠. 김봉현도 반드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